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학 논문 쓰기 네 번째 챕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문의 틀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이 논문을 작성할 때 이제 뭐 서론, 뭐 이론적 배경, 뭐 결과, 뭐 논의 이런 것들 그 항목에 맞게 글을 작성을 하잖아요. 각각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 제목이 어떻게 보면 논문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죠. 제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논문의 주요 논제를 간결하게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설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관계라든지 뭐, 뭐 어떤 변수들의 관계,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뭐 매개효과 검증, 조절효과 검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최대한 제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논문에 대한 어떤 캐치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불필요한 단어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뭐뭐한 연구, 뭐뭐한 결과 뭐 이런 것들 사용하지 말고 최대한 간결하게 그 논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적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논문을 읽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논문이 이제 공개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 후배들 중에는 뭐라 그랬나? 논문에 엠바고를 건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공개 리스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논문이 이제 공개가 안 된 논문들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놓는 이제 후배들도 있긴 한데 그러지 마세요.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들 논문. 여러분들 물론 이제 본 사람들도 있겠죠.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내용만 보기 때문에 최대한 논문 다른 독자들을 위해서 논문 제목은 조금 정확하게 그다음에 논문 내용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논문의 제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연구 문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논문의 제목이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돼 있어요. 그냥, 무슨 관계, 어디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광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광고나 거기서 나오는 캐치프라이즈 같은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이유가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논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면은 논문 제목도 명확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록, 논문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간략히 요약한 것인데, 이게 이제 학회지에 초록을 실을 때하고 여러분들 학위 논문에 초록을 실 때랑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이라보다는 길이가 조금 달라요. 학회지에 실는 이제 초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팩트해야 돼요. 굉장히 컴팩트해야 되고, 정말 거기에는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이제 정확히 반영해서 정말 필요한 말만 이제 쓰게 됩니다. 주로 이제 첫 줄에는 본 연구는 뭘 하는 연구라고 목적을 적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는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이것도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는 도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 같은 것들은 크게 할 필요는 없고 무슨 도구가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간략하게 한두 줄 정도로 요약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본 연구는 무엇을 위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했고 연구를 실시했다. 그렇게 이제 두 줄 적고 분석 결과를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 결과에서 따와가지고 복붙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녹여야 돼요. 좀 대략적인 것들 무엇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렇게 쭉 연결지어서 관계가 있고 간단하게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면은 이제 초록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정확히 반영을 하고 간결하게 서술하고 한 문장에 최대한의 정보를 압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써진 논문이냐 잘 못 써진 논문이냐를 갖다가 처음에 그 첫인상, 어떻게 보면 초록은 첫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첫인상이겠다. 제목이 첫인상이고, 초록 같은 경우에는 만나고 나서 한 5분간의 느낌? 뭐 이런 거?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소개팅을 한다고 했을 때 첫인상이 있고 만나서 이제 한 잠깐 동안 뭐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첫인상의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이 매력적이지 않으면은 내가 레퍼런스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 제목을 갖다가 매력적으로 안 할래.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교수님한테 혼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초록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이 이제 잘 써져 있는지, 결과가 이제 그 리뷰어들이, 아니 리뷰어란다, 그 독자들이 이걸 내가 참고할 만한 것인가 참고할 만한 것이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는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성, 간결성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어는 논문의 요지를 파악하거나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주요한 용어. 그러니까 보통 논문의 그 변수들이 이제 주요어에 들어가 있죠. 변수들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특별한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이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뭐 잠재 성장 모형, 아니면 이제 뭐 LCA, 아니면 멀타이 레벨 어나리시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약간 주요는 이제 해시태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해시태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해시태그로 검색이 되는지는 모르겠네. 보통 이제 제목으로 이제 해시태그로도 검색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주요어로. 자, 그 주요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갖다가 그냥 조사랑 이런 거 빼고 그거 작성해도 되는 거니까 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론, 연구 문제, 연구 배경, 서론은 이제 연구 문제, 연구 배경, 연구의 목적과 논리를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 가장 처음 쓰는 부분이 이제 연구의 필요성을 가장 처음에 쓰죠. 서론의 구성 요소는 연구의 필요성,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연구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 뭐지? 도구? 뭐 이런 식으로 연구 방법,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그다음에 연구 방법의 밑에 이제 연구 대상이랑 연구 도구랑 연구 문제랑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연구 문제 소개는 이 문제 요점이 무엇인가, 뭐 그 연구 문제 소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뭐지? 연구의 필요성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순서상으로는 가장 먼저 작성을 하는 건데, 가장 먼저 작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문제가 뭐냐? 나한테 가장 큰 문제는 이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졸업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연구의 필요성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논문을 씁니다라고 쓰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빠른 말로 이제 막 그 MSG를 팍팍 쳐가지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갖다 막 쓴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이거를 완전 다 써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논지를 그 진행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 처음에 빡 픽스해서 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만약에 처음 쓰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론적 배경, 그러니까 연구 배경의 어떤 서술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연구 배경의 서술이 이제 이론적 배경이 되는 거죠. 연구문을 논의하되 현재 연구 내력을 이제 적절히 이제 소개를 하고 선행 연구 리뷰를 충분히 했음을 기술을 해요. 레퍼런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좋은 거냐면 여러분들 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레퍼런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연구 결과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 이론적 배경을 서술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연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이 연구가 시작된 역사부터 적는 것도 있고, 뭐 최근 연구된 연구들로 이제 기술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매개 효과 검증이다라고 하면은, 매개 효과 검증은 모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죠. 여기 A, B, C가 있으면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A, B, C,
AB, AC, 뭐 그다음에 B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변수들의 관계라든지 변수들의 내용을 이제 나열하는 식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매개혁과 논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사전같이 변수들을 설명만 하고 그냥 선행 연구들만 쭉 이제 나열을 하고 뭔가 임플리케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재미가 많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논문을 작성을 하는 거니까 나는 이미 뭐 논문도 몇 개 많이 쓰고 뭐 많이 봤으니까 재미없다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논문을 쓸 때는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흐름이 있게 논문을 썼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더 재밌는 논문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의해서 쓸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런 변수들의 관계라든지 각 변수가 이제 어떻게 연구가 됐고,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어떤 관계를 연구를 하는 게, 뭐 이제 뭐 사회과학의 어떤 다양한 영역에 어떻게 발전을 뭐 이렇게 기여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서 이론적 배경 같은 것들을 쓰면 됩니다.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는 과정을 갖다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쓰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 관심을 갖다가 계속 관심이 대상이 되는 변수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 다음엔 이거 나오고 이거 다음엔 이것과 관련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관계 연구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합쳐서 연구를 하게 돼서 나오는 결과는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까?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임상 장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그걸 갖다가 선행 연구 배경, 이론적 배경 쓰는 건 아니지만 문제 소개,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녹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선행 연구에 근거해서 쓰여져요. 여러분들의 그냥 이렇게 뇌피셜로 쓰거나 아니면은 추측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이제 쓰지 않는 편이 좋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추측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논문에서는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연구의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논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쓰면 안 좋긴 한데 약간 이제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문제 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한다. 이게 이거 아닐까? 라는 어떤 팁이나 아니면 티저를 준다고, 티저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게 문제 소개 연구의 필요성이고, 그런 질문에 의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변수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행 연구를 이따만큼 리뷰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론적 배경이에요. 여기서 연구 목적과 논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구에 사용되는 대상이나 도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이 되죠. 자, 그럼 방법.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을 해야 돼요. 참가자의 어떤 인구학적 특성,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특정 학교에 특정 학생들을 모집했다라면은 뭐 A 학교에 무슨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몇 명을 이제 뭐 수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할 수가 있겠죠. 도구들도 약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험의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보통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논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뭐 실험 연구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만들겠지만, 설문 연구하는 경우에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오류 같은 게, 그러니까 뭐 척도의 어떤 출처?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척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그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랬나, 규칙?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원칙이라 그랬나? 여러분들이 척도를 볼 때는 처음에는 뭘 봐야 되냐면은 누가 개발했냐부터 봐야 돼요. 물론 그거부터 쓸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럼 그거부터 이제 쓰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죠. 누가 개발했고, 누가 번안했고, 또 누가 수정했고, 그리고 각각 그 처음 개발할 당시와 그 다음에 번안할 당시와 수정할 당시에 신뢰도 같은 것도 전부 다 기술을 해주고, 만약에 이 척도가 어떤 하위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하위 요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각각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하위 요인별로 어떤 신뢰도라든지 전체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을 해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위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합쳐갖고 분석을 한다면은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를 산술 평균을 구해가지고 측정 변수로 분석을 실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하나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도구에 대한 설명은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좋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도구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읽는 사람들이 이게 출처가 어떤지,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은 조금 의심이 되죠. 이게 그 말은 원 저작자도 제대로 모르고 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거를 잘 모른다고 했을 때는 결과가 잘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고 누가 번안했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보통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발한 척도 같은 경우 그냥 그대로 쓰면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척도가 이제 외국에서 개발해갖고 번안하고 뭐 타당화해가지고 또 수정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척도를 갖다가 선정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개발 여태까지 어떻게 흘러 들어왔나를 갖다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막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많이 사용된 척도다, 너무 많이 사용돼 가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되고 그 쓴 논문에서 다 결과가 잘 나왔다, 그러면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찾아봐야 돼요. 그거를 찾아보고 척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정확히 안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절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아동 대상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절차를 갖다가 이제 실험실 1대1로 진행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만약에 아이들이 못 들어서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과제는 이제 처음에 뭐가 제시되고 그 다음에 무슨 반응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기술을 해요. 절차도 상세하게 기술을 해야지 이제 다음에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안 쓰면은 숨기는 거야. 뭔가 안 쓰면은 숨기는 거지. 떳떳하면 다 얘기하겠지. 귀찮아서 안 쓰나? 어떻게든 양을 불리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양을 불리는데, 그런 거니까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논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는 수시스템 자료 및 자료에 대한 통계치를 기술을 해요. 통계치, 그러니까 기술 통계, 뭐 자유도, 유의수준, 효과의 방향 같은 것들은 통계 분석에 따라서 뭐 나오는 것 다 나오긴 해요. 자유도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제시하는, 혹은 여러분들 전공, 여러분들 랩에서 내려오는 어떤 방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보통 지도 교수님들이 이상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기술을 하지 않으면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성 같은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고 보면 돼요. 전통이라고 보면 되고, 기술하는 방식, 표를 만드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정답은 없어요. 익숙한 게 맞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이 있고, 뭐 제 후배가 쓰는 방식이 있고,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표 형식이라든지 기술 방식이라든지 어떤 통계치가 들어가야 되는지, 물론 통계치는 다 들어가야 돼요. 통계치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뭐 자잘한 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통계치가 이제 뭐 유의수준, 효과의 방향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야 되고, 표를 구성할 때는 그 형식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계적 검증력, 유의성, 효과 크기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을 해주면은 읽는 사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뭐 나중에 논의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할 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쓸 때 요건 이제 논문의 틀과 구성 요소랑은 좀 별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어디 봐요? 이거 보죠. 뭐 P가 0.001이나 0.005냐 뭐 이런 걸 이제 0.05냐 이런 걸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논의를 풍부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유의성 같은 경우는 그냥 유의한 차이가 있다, 유의한 관계가 있다까지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더 이상 뭐 어떤 추가적인 이야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논의를 갖다가 풍부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기술 통계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기술 통계 해석이라고 하는 게 각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고 뭐가 높고 낮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단 간 비교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기술 통계를 갖다가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논의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 통계를 상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왜 결과가 안 나왔을까에 대한 어떤 그 아이디어라든지 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통계적 유의성은 그냥 유의하다, 연가설이 기각됐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지 뭐 그래서 대립가설을 수용하는 거긴 하지만 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 통계를 좀 더 많이 보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연구에서 기술 통계를 본다 그래갖고 논의가 풍부해지거나 아이디어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는 것보다 통계적 유의성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똑바로 설계를 하고 필요한 절차들이나 요구되는 절차들을 다 만족시켰다고 하면은 통계적 유익성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연구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걔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의 중간 설계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뭐 안 나오는 변수를 갖다가 넣거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가장 주의를 둬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결과에서 있어서는 기술 통계를 조금 더 유심히 들여 말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12년인가 13년인가에 그 해외 측정 및 통계 학회지에 약간 뭐라 그러나 그 기고문 같은 게 하나 있어서 한 2페이지짜리 기고문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꾸 집착을 하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기술할 때 기술 통계라든지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 변수들이 나타내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기고문 같은 거, 편집자 레터인가?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있었어요. 앞에 그 학회지 앞에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 그걸 보면서 약간 그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논문을 쓰면서 기술 통계도 많이 보긴 했지만 아직 그 능력이 딸려가지고 도대체 뭘 뭐라는 건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이제 기술 통계를 보다 보면은 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뭐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차이 검증이라든지 수행을 이제 비교하는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술 통계를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각 변수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그냥 상관이 유의하다가 아니라 점수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기술 통계라든지 효과 크기, 효과의 방향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효과 크기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변수들의 그러니까
예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라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사례수가 많아가지고 통계적으로 통계적 과정에 의해서 연가설이 기각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효과 크기예요. 이 효과 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 크기가 이제 뭐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RSK하고 뭐 분산 분석이나 뭐 이런 것에서는 이제 오메가 자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몇 개 있잖아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들로 이제 그 계산을 해서 통계치를 이제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는 이제 연구의 결과를 평가하고 자신의 원 가설에 비추어 결과의 함의점을 기술을 하는 거예요. 임플리케이션을 여기다 쓰는 건데, 임플리케이션을 안 써요. 여러분들이. 결과로, 저도 이제 그랬어요. 석사 논문 때는. 근데 물론 이제 좀 그 뇌피셜로 뭔가를 막 써보긴 했는데, 논의는 이제 좀 말 그대로 디스커션이에요. 컨클루전이고. 그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귀결과 결론의 타당성을 기술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론적 귀결과 결론의 타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대부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누구누구의 연구와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뭐 요 얘기로 갖다 도배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논문에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쓰지? 일단 결과는 다 구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썰을 풀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썰의 첫 번째 단계가 결과의 요약이야. 본 연구 결과. 일단은 첫 번째로, 본 연구는 무엇을 보기 위한 연구이고,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실시했다. 뭐, 굳이 좀 구질구질하게 쓰자면 그렇게 써요. 그래 한 달러 정도, 이 정도, 한 5줄, 6줄 정도 하나 채워요. 그럼 그 다음에 본 연구 결과는, 연구 결과 앞에 있잖아. 앞에 통계적 결과 다 썼잖아. 연구 결과는 하고 주르륵 써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는 건 괜찮아요. 간단하게 요약하는 건 괜찮은데 주르륵 써 연구 결과를 앞에 썼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결과 옆에다가 이 결과는 선행 연구 뭐랑 일치한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 뭐랑 일치한다. 이 연구 선행 연구 일치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냐면 뭐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떤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써요. 그리고 나서 뭘 쓰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연구의 의의를 갑자기 쓰지. 그래서 본 연구는 변수들의 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발견하는 의의가 있다. 뭐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쓰냐면 본 연구의 한계점을 써요. 제한점 같은 거. 본 연구는 뭐 때문에 안 됐고 뭐가 한계점이 있고 뭐가 한계점이 있고 이런 걸 써요. 요즘에도 그런 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 논문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또 이제 논문 쓰는 방식이라든지 그 문화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다를 때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논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나름대로 결과를 바탕으로 뭘 쓴다 그랬어요? 논의라고 하는 건 결과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뭐 논문을 요약하는 게, 논문 요약하는 건 앞에 초록에서 했잖아. 초록을 좀 더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기술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이유가 이제 졸업을 하고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긴 한데, 연구 자체는 뭐의 목적을 두고 있냐면은 무엇을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변수들의 관계, 이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실생활 혹은 학계 뭐는 이것과 관련된 연구에서 어디로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큰, 예를 들어서 애착이라든지 어떤 큰 연구에서 내가 숟가락을 하나 얹음으로써 어떤 논의를,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가 이제 논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앞에
여기 봐요. 이미 진술한 것을 요점을 반복하거나 새로운 것처럼 기술하지 말 것.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선행연구와 차이점과 유사점 같은 것들을 그냥 단순히 본 연구의 결과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물론 이제 그런 연구, 그렇게 기술하는 것도 뭐가 좋냐면, 앞에서는 결과만 기술을 했지, 이 결과가 내가 그 앞에서 이론적 배경에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내가 결과가 나만 혼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결과를 다 얘기했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이제 치중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이 어떤 기여를 하는가, 기여라 그래갖고 막 본 연구의 의의는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나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연구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리더십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을 때 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리더십 프로그램은 기존의 어떤 리더십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좋냐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리더십의 필요는 어쩌고 이렇게 쓰면은 되는 거죠. 어떻게 도움이 됐고 뭐 그런 것도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로부터 어떤 결론과 이론적 함축을 도출할 수 있는가, 어떤 결론과 이론적 함축을 도출할 수 있는가,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내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론을 공고히 하는가, 이론을 확장하는가, 이론을 비판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논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석사 나부랭인데 어떻게 그 이론가들을 어떻게 비판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냥 그분의 어깨에 올라가가지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난쟁이일 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어때?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저도 이제 연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삐아제를 비판하겠어라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뭐 결국 비판도 하긴 했죠. 그냥 뭐 어차피 앞으로 볼 사람도 아닌데 이론 같은 것도 비판해도 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논의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논의에서 다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 연구에 대한 질문, 다음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써도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논문이 재미없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논문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왜 재미없는지 이유를 보게 되면은 그냥 계속 그냥 뭔가 복붙 같은 느낌이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갔고 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재미있는 논문을 좀 써봤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귀찮게 하는 게 이제 참고 문헌인데, 여러분들 참고 문헌을 이제 기술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각 학교에서 이제 도서관 서비스에 엔드노트나 레프웍스나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료 프로그램이라 갖고 학교에서 돈을 지불하면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고, 엔드노트는 여러분들이 개별 계정 생성해가지고 뭐 돈 내고 써도 되긴 하지만, 레프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학교 기관 구독 개념이라 가지고 학교에서 서비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엔드노트하고 레프웍스랑 이제 같이 뭔가 통합이 된 것 같긴 한데, 저는 레프웍스를 썼었어요. 예, 요즘에는 이제 구글 스콜라 확장 프로그램을 쓰는데, 요게 이제 서지 정보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쓸 때 가장 마지막에 쓰는 게 뭐냐면은 참고문헌 정리하는 건데, 이거 갖다가 일일이 갖다가 그냥 긁어다 붙이게 되면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꼽혀요. 그래서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에서 논문을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 이제 학회지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익스포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아니면 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걔를 클릭을 하면은 엔드노트로 보낼 거냐, 레퍼스로 보낼 거냐, 아니면 텍스트 파일로 받을 거냐, 엑셀로 받을 거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논문이 이렇게 쭉쭉쭉 있으면, 논문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여기 이제 조그만 네모칸 같은 것들이 있고,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하게 되면 요 위쪽에 화면 이렇게 있으면 화면 위쪽에 여기 익스포트 혹은 내보내기 이런 식으로 적혀,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메뉴가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퍼스 계정을 생성을 하고 레퍼스 로그인을 해 놓고 논문을 검색을 할 때 마음에 드는 논문이 있으면 얘를 일단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익스포트로 내보내요. 내보내게 되면은 레퍼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여러분들 계정에 논문이 싹 다 들어와요. 그리고 싹 다 들어왔을 때 출력하는 방식도 이제 뭐 APA 스타일이냐 아니면은 뭐 시카고 스타일이냐 뭐 여러 가지 스타일대로 이제 레퍼런스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웹소스 같은 경우에는 논문 제목하고 그러니까 사이테이션하고 초록을 같이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방법을 제가 언제 쓰냐면은 논문 처음 볼 때 여러 논문 일단은 제목만 보고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은 논문은 다 클릭해갖고 레퍼스로 전부 다 옮겨놔요. 옮겨놓은 다음에 출력 방식을 제목과 뭐 어노테이션, 사이테이션 앤 앱스트랙트라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 제목이랑 초록이 싹 다 출력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면서 필요 없는 논문들은 지우고 필요 있는 논문들만 이제 싹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력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논문을 하나씩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논문이 있으면 이제 구글 스콜라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크롬을 쓰면은 구글 학습 검색 버튼 확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크롬 창에 이쪽에 이런 이제 학사모 아이콘이 있어요. 학사모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논문 제목이나 아니면 사람 이름이나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검색을 하면은 아래쪽에 그 논문 관련된 논문들이 쭉 뜨거든요. 그럼 그 옆에 이제 그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참고 문헌 양식이 뭐 APA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한 3개가 나와요. 그럼 그거 갖다가 붙이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요즘에 논문을 찾을 때마다 그걸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고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붙여 놓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참고문을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참고문을 정리할 때 어렵지 않게 저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레퍼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워드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텍스트 파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출력을 해서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구글 스콜라 확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논문 하나하나를 찾는데 이게 레퍼런스를 갖다가 쓰기가 겁나 귀찮아. 내가 이제 뭐 사이테이션을 확보를 못했어, 쓰기가 겁나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논문 제목 치고 검색해가지고 그 논문 옆에 이거 따옴표가 이렇게 돼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은 사이테이션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할 때는 구글 스콜라 확장 프로그램을 쓰고, 한꺼번에 할 땐 논문 쓸 초기에 참고문헌 같은 것들 쭉 다 리스트업을 만들어 놓을 때는 엔드노트나 레퍼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문의 틀과 구성 요소까지 해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좀 편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틀과 구성 요소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건 뭐냐면 안에 있는 컨텐츠예요. 근데 그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이 있으니까 그 틀에 맞게만 내용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말은 되게 쉬운데, 물론 저도 알아요. 말은 되게 쉽게 한다라는 거는. 근데 실제로 쉬워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논문을 쓸 준비를 하거나 막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거나 뭐 할 텐데, 막 대학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냐면 어떻게 논문을 쓰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4학기 뭐 5학기 되면은 사람들 다 논문 쓰고 다 나가.
어떻게든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다 나가게 돼 있고, 어떻게든 다 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띵까띵까 논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적당히 열심히 하면은 다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처음부터까지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틀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것들을 잘 배치를 해서 쓰게 되면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회학 논문 쓰기에 대해서 네 번의 챕터로 나눠서 했죠? 여러분들이 논문 쓰는데 좀 더 쉽게 쓸 수 있었으면 바람을 마지막으로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